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영 조직과 시스템 접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산업공학이 태동하기 전인 19세기까지만 해도 기업의 규모도 작았고 경영활동도 단순하였기 때문에 기업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영자의 직관이나 선호에 따라 적당히 인력을 배치하고 느슨하게 관리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비즈니스의 범위도 넓어지면서 경영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직을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영 조직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조직 이론이 등장하였고 조직 설계의 기준과 변수에 따라 체계적인 기업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내부 지배 구조, 기업 전반의 내부적인 활동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핵심 구성 조직으로는 이사회, 주주총회, 내부 감사,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외부 지배 구조라는 것은 기업 조직의 외부에서 기업과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감시 내지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구성 조직으로는 외부 감사 조직, 금융기관, 주식시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부 감사 대상 범위는 직전 연도 자산 총액 7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 외부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회계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 조직의 설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절차는 본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고 또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이념이나 비전인 것입니다. 조직의 이념이란 그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적, 문화적 가치관과 함께 전사적인 전략의 방향과 경영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이념이 제시되면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게 됩니다. 자, 조직 구조의 설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 조직의 이념 결정.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적, 문화적 가치관, 전사적인 전략의 방향과 경영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존재 이유, 기업이 무엇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기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목적 설정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빠르고 쉽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디즈니랜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2단계 조직의 목표 설정입니다. 조직의 목표는 정성적인 목표와 정량적인 목표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는 무엇을 강화한다, 어디를 보강한다 라는 식의 정성적 수준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목표는 매출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한다. 인력을 어느 수준 이하로 유지한다. 유통망을 몇 군데까지로 늘린다는 식의 정량적 수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3단계로서 조직 설계 변수의 설정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조직의 구조가 설계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구조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이념을 구현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즉, 그 조직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조직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3단계로서 조직 설계 변수의 설정. 구체적인 경영 조직의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본 변수는 조직 설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변수를 뜻하고, 상황 변수는 실제로 조직을 설치하고자 조합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물의 설계를 생각해 보면 시멘트, 목재, 유리 등과 같은 필수적인 건축자재는 기본 변수에 해당하고, 온도, 소음, 바람, 강수량, 지진 등과 같은 요인들은 상황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조직 설계의 기본 변수는 조직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줄 것인지, 각자 맡은 일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영 조직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변수들인 것입니다. 조직 설계의 상황 변수는 앞에서 말한 기본 변수의 선택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상황 변수들로는 조직이 큰지 작은지를 가리키는 조직 규모, 조직이 생긴 지 오래되었는지 새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리키는 조직의 연령,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도구의 복잡성이나 난이도를 가리키는 조직 기술, 조직을 둘러싼 공급자, 수요자, 경쟁기업, 정부 등의 변화 정도를 가리키는 외부 환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4단계로서 조직의 구조, 설계와 조직 기능의 설정. 조직의 이념을 구현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다. 다음 장에서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 조직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 초기에는 단순한 모양의 조직이 대다수였지만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점점 더 복잡한 모양의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확대의 과정을 구체적인 조직 모양의 변화를 통해서 6개의 종류로 살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 조직. 라인 조직은 기능별 조직이라고도 불립니다. 본 그림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를 정점으로 기업을 핵심적인 경영 기능에 따라 총무부, 자금부, 생산부, 영업부 등의 단위 조직으로 세분화한 형태인 것입니다. 라인 조직은 기업 조직의 형태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기업 조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라인 조직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하면 거의 자동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라인 조직인 것입니다. 이 조직의 장점은 다양한 업무를 기능별 유사성에 따라 묶었기 때문에 전문화에 유리하고 전문화에 유리하다. 단위 조직별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과 자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규모의 경제. 또한 최고 경영자가 일사불란하게 전체 조직을 관리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라인 조직의 가장 큰 단점은 부서 간의 조정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서 간 이기주의가 작동하지요. 또 따라서 부서 간의 갈등이 존재할 위험이 크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종업원 개인의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라인 조직은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영 기능이나 제품 라인이 단순한 경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인 스태프 조직을 살펴봅시다. 라인 스태프 조직은 앞에서 본 기능별 라인 조직의 기획 기능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스태프 조직을 추가한 형태인 것입니다. 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경영자를 정점으로 경영 기능에 따라 단위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스태프 조직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태프 조직은 라인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흔히 기획실이나 기획조정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조직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영 기능과 단위 조직의 업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스태프 조직은 경영 전략의 수립과 경영 활동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라인 스태프 조직은 처음에 라인 조직에서 출발한 기업이 그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태프 조직을 도입하게 됩니다. 라인 스태프 조직이 가장 큰 문제는 라인과 스태프 간의 갈등 문제에 있습니다. 두 부문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스태프 기능이 조정 내지 협력의 역할을 넘어서 지휘 내지 감독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부제 조직, Strategic Business Unit, SBU. 사업부제 조직은 기업의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제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 형태입니다. 이 조직은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 여러 개의 사업부 조직을 결합한 개념이죠. 본 그림에서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사에 기능별 조직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개별 사업부별로 기능별 조직이 설치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부제는 기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시장의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경영 조직 유형입니다. 사업부제 조직의 설계에 있어서는 사업부를 구성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를 구성하는 기준으로는 제품별, 지역별, 시장별 이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어요. 제품별 기준은 예를 들어서 TV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에어컨 사업부 하는 식으로 제품 라인에 따라 사업부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기준은
국내 사업부, 미주 사업부, 유럽 사업부, 동남아 사업부 하는 식으로 이 주요 지역에 따라 사업부가 구성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시장별 기준은 유아 사업부, 청소년 사업부, 장년 사업부, 요즘 들어서 실버 사업부 하는 식으로 시장의 고객 특성에 따라 사업부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부제 조직은 각 사업부가 하나의 독립적인 이익 중심적이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나 전문성 제고에도 유리한 형태이죠. 그러나 사업부제 조직도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어요. 첫째,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개별 사업부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둘째, 본사와 사업부별로 기능별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높고 자원이 분산될 수 있다. 조직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셋째, 사업부별로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조직 간 갈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위험스러운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왕왕이 자주 있습니다. 사업부 특성별로 또 사업부장의 어떤 경영 성격에 따라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프로젝트 조직. 이 프로젝트 조직은 사업 부문의 수명 주기가 성숙기 내지 포화기로 접어들거나 기존의 경영 조직이 오래돼서 활력이 저하된 상황에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래 그림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조직은 기존 조직으로부터 파견 형식으로 필요한 인력을 모은 후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종종 태스크포스 조직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개척하는 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중요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한시적으로 떠맡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주어진 임무가 달성되거나 기획한 과제가 완료되면서 회체되고 팀원은 각자 원래 소속되었던 사업부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조직은 기존 조직의 경직성을 없애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또 팀 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조직 역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프로젝트 팀은 일시적으로 조직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체되기 때문에 일관된 과제를 추진하기 어렵다. 또 여러 기능과 조직에서 모인 팀원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프로젝트 조직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능한 리더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구성원. 자, 다섯 번째,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 조직은 한편으로는 라인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 조직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의도로 제시된 조직 형태입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봅시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을 연로하고 프로젝트 조직을 행으로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원은 기능상으로는 기존의 기능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프로젝트 팀원으로 일을 하는 이중적 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심하고 조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 그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분화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프로젝트 수도 너무 많지 않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트릭스 형태도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원적인 지휘체계가 가져오는 혼란이 그것이죠. 조직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나의 상관은 누구인가? 라는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기능 조직으로 보면 그 조직의 상관이 있고 또 프로젝트로 보면 프로젝트의 팀장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두 사람의 지시나 의견이 다르다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난감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의 설정과 책임 소재의 판단이 쉽지 않다. 제한된 자원을 어느 쪽에 먼저 분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일이 잘못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균형적인 업무의 배분이 어렵다. 기능마다 또한 프로젝트마다 과제의 성격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의 질과 양의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넷째, 이질적인 성격의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생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개별 조직을 유기적이고 신축적인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 제시된 형태입니다. 기존의 조직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수직적 계층 관계에 토대하고 있다면 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 연결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의 개념적 설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네트워크 조직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부터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크게 지역적 네트워크와 기능적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 네트워크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본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기능은 원자재 조달, 인력 공급, 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트워크가 국내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네트워크로 형태로 확대가 됩니다. 기능적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기능적 네트워크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나 대규모의 조직 없이 주요 경영 기능 간의 네트워크로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에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본사는 연구개발 조직이나 사업기획 조직만으로 구성하여 상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계약 형태로 위탁하여 필요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 조직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형태를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적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기능적 네트워크에서도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과 자원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넓어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영역이 늘어나면 네트워크 조직의 잠재적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 조직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일관되게 관리하는 작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경영 조직 설계의 새로운 추세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영 조직은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조직 설계의 변화는 최근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출현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 경영 환경이 급속히 바뀌고 내부적으로 경영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조직 변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새로운 조직의 설계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영조직 설계의 새로운 추세를 정리하면 다음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조직의 구조가 수직적으로 얇아지고 수평적으로 날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계층 축소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수평적인 부문 축소로 꼭 필요한 부문만을 유지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선택적 집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객 중심의 조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조직 설계가 기업 자체의 필요와 목적에 맞추어져 이루어져 왔다면 오늘날의 조직 설계는 고객과 시장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식 기반의 조직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원 모두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설치하고 다양한 학습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추세입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조직과 가상 조직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토대로 온라인 방식, 웹 기반 형태, 모바일 구조 등을 조직 설계와 운영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다섯째,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경영 조직 전체의 범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개별 조직은 그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과 제도에 맞추어 현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